2025년 12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작전 회의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동부 전선 위기 시나리오를 논의하던 중 한 서유럽 국가의 장성이 우리 전차 대대를 언제 투입할까요? 하고 묻자 작전 참모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폴란드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나토 작전이 폴란드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발언은 동맹 내부의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K2 전차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단순한 군사 장비 구매를 넘어 나토 전체의 전략 구도를 뒤흔들고 있죠. 폴란드는 현재 K2 전차 1000대 도입 계획을 진행 중이며 1차 180대는 이미 2025년까지 모두 인도 완료되었습니다. 2차 계약으로 추가 180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는 폴란드 현지에서 K2PL로 생산됩니다. 유로뉴스는 폴란드가 2030년까지 총 1000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되어 나토 회원국 중 미국, 튀르키예에 이어 3위 전차 보유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4개국의 전차 보유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나토 동부전선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폴란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차와 자주포 같은 중장비를 동부로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경로가 사실상 폴란드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발트 3국으로 가는 길도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로 향하는 길도 결국 폴란드 영토를 거쳐야 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가는 모든 주요 수송로가 폴란드라는 병목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단순한 통과권이 아닙니다. 실전에서는 통과 허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실질 전력의 제공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48시간 내에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즉시 가용 전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이 시점에서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한 국가가 유럽에서 폴란드뿐이라는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독일의 로파르트2는 30대,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222대, 영국의 챌린저2는 213대 수준에 불과하죠. 더욱이 이들 전차는 대부분 본토 방어용으로 묶여 있어 동부 전선에 즉각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디펜스24는 2025년 4월 보도에서 폴란드군 야로슬라프 그로마진스키 예비 중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우크라이나 지원 그룹전 부사령관으로 폴란드 북동부 국경 방어의 핵심 인물이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 우리 에이브럼스 전차들은 지늘게 파묻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K2는 같은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했죠. 그는 에이브럼스와 K2를 모두 실전 지형에서 직접 비교해본 몇 안 되는 고위군 인사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죠.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즉각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나토 작전 시나리오에서 폴란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방어해야 할 대상이었죠. 나토 확장의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취약한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폴란드는 작전을 승인하는 주체로 격상되었습니다. 전쟁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폴란드가 어느 수준까지 협조하는가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죠.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나토 내부에서 조용히 퍼지는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 방위 전문지들은 K2를 가진 국가만이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진다는 평가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차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회의에는 참여하지만
결정에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죠. 공군과 해군 전력만으로는 동부 전선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지상전이 벌어지는 순간 공중 우세만으로는 영토를 지킬 수 없죠. 결국 땅을 지키고 빼앗는 것은 전차입니다. 이 단순한 군사적 원칙이 외교적 현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6 기계화 사단의 변화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브라니에보에 주둔한 이 부대는 구형 PT-91 전차를 운용하던 3개 대대에서 K2 전차로 무장한 강력한 기갑 전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제9 기갑기병 여단, 제25 기계화 여단, 제20 기계화 여단에 배치된 K2 전차들은 2025년 드래곤 24훈련에서 한국군도 참여한 가운데 압도적인 기동성을 과시했죠. 특히 하이드로매틱 서스펜션 시스템을 활용해 낮은 언덕 뒤에 숨어 포탄만 노출시킨 채 3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은 나토 고위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은 러파르트2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9년 뒤 인도를 제시했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추가 생산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든 겁니다. K2PL의 현지 생산은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폴란드 글리비체 GM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서 2026년부터 K2PL 생산이 시작되면 폴란드는 유럽 내 독자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전차 차체, 포탑, 셰시, 유기압 형하 장치, 주포 시스템, 장전 시스템 등 핵심 부문 생산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죠. 이는 단순한 조립 생산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앞으로 독자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K2PL은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2단계 방어 체계를 갖추고 능동 방어 체계와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나토 표준 전차로 거듭납니다. 폴란드 부품을 결합하면서도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집트가 폴란드의 K2PL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폴란드가 한국 기술로 생산한 전차를 다른 나토 국가들에게 수출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유럽 내 방산 허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 기술이 폴란드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구조죠. 이는 나토 군수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차 보유량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672대, 천무다연장 로켓 호마르 K 290대, FA-50 경전투기 48대를 도입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천무는 미국 하이마스보다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하이마스의 2배인 로켓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죠. 폴란드는 하이마스 500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한 반면 천무는 2023년 계약 후 1년 반 만에 100대 이상 인도되는 전례 없는 공급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납품 속도 차이가 군사적 판단뿐 아니라 외교적 신뢰도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운용 편의성도 폴란드가 선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이죠. 실제로 폴란드군에서는 K2와 K9 자주포가 여군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갑 전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기동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나토 작전 계획에 실무적인 변화도 감지됩니다. 유럽 방위 싱크탱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동부 전선 위기 시 초기 72시간 대응 계획에서 폴란드 기갑 부대의 투입 여부가 전체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설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미군 기갑부대의 도착 시간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폴란드 제1류 기계화 사단의 K2 전차 대대들이 얼마나 빨리 전선에 도달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는 미군보다 이미 현장에 배치된 1000대의 K2가 훨씬 빠르고 확실한 전력이니까요. 폴란드 현지 언론은 K2 전차 승무원들의 호평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9 기갑기병 여단의 한 장교는 우리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전차가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1년 후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K2는 우리가 이전에 접해본 적 없는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지역인 스몰렌스크 관문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K2는 진흙과 늪지대를 거뜬히 통과하며 동맹국 지휘관들의 주목을 받았죠. 그로마진스키 장군은 K2와 폴란드의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 보르숙이 결합하면 우리는 전에 없던 기동력과 화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장에서의 회수 능력, 신속한 정비, 모듈화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K2는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라고 덧붙였죠. 이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상 전력 보유 여부가 군사적 발언권과 외교적 위상을 동시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군력이나 해군력만으로는 동부전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증명되고 있죠. 땅을 지키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지상군입니다. 그리고 지상군의 핵심은 전차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는 군사적 원칙이 나토 내부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동부전선 전체의 판도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K2 전차가 만들어낸 나토 내부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의 안보 구조 자체를 바꿔놓은 것이죠. 2025년 유럽 지상 전력 시장에 조용하지만 치열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물량을 사실상 선점한 이후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들이 향한 곳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 8월 K2 전차 2차 계약을 완료하며 총 360대 확정 물량을 확보했고 최종적으로는 1000대까지 보유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Z 사나부마르가 2029년부터 K2PL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폴란드가 유럽 내 K2 전차의 생산 허브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아닌 폴란드를 우회 경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공식 요청 이전에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접촉 시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는 폴란드가 확보한 물량 중 일부라도 양도 가능한지 타진하는 탐색성 문의를 보내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됩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눈치 경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요청할 경우 다른 경쟁국의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해 비공식 개별 접촉을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루마니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루마니아는 2025년 9월 30일 국방부가 의회에 K2 전차 216대 도입을 위한 2차 전차 사업 승인을 요청하며 공식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총 65억 유로, 한화 약 10조 7천억 원 규모죠. 하지만 루마니아는 이미 2024년부터 한국 현대로템과 직접 접촉하면서도 동시에 폴란드와의 협력 가능성도 타진해 왔습니다. 폴란드가 생산할 K2PL을 일부 공급받을 수 있는지,
현지 생산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순 구매가 아닌 조건부 협력 제안이 함께 제시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군사협력 확대, 공동훈련 참여, 나토 내 특정 입장 지지 등 정치적, 외교적 양복 카드가 검토되고 있죠. 2025년 6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나토 본부에서 한국 파트너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다며 K2 전차를 극찬한 것은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통해 유럽 내 새로운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죠. 일부 국가는 K2 확보를 위해 폴란드 주도의 군사 구상에 참여 의사를 전달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 5월 말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나토 합동훈련 슬로바키아 쉴드 2025에 K2 전차를 파견해 실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파견된 한 개 대대분의 차량을 그대로 슬로바키아에 작전 배치할 예정이라는 소문까지 나왔죠. 이는 자신들의 작전 능력과 K2의 성능을 자랑하는 동시에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A를 판촉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차 도입이 이제 무기 구매를 넘어 외교 노선 선택 문제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은 전차 확보를 위해 폴란드와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구매국이 아닙니다. 공급국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 것인가를 선별하는 위치로 역할이 변화했죠. 2029년부터 K2PL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 폴란드는 자국 소유 물량 외에도 인접 유럽 국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를 유럽의 K2 전차 생산 허브로 만들어 주변 K2 도입 국가들의 완성품이든 부품이든 판매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 것인가 하는 폴란드의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K2는 단순 전력이 아닌 협상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2 생산 능력이 연간 50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럽 내 전차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죠. 스웨덴은 러파르트2를 주문했지만 2037년에야 발주 물량 44대를 수령할 수 있고 노르웨이는 아직 생산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2년 노르웨이는 K2를 제치고 독일 러파르트2를 선택했지만 9년 뒤에나 인도받을 예정이죠. 이 3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유럽 국가들의 계산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이제 전차는 돈으로만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지연한 국가일수록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죠. 슬로바키아 사례는 이 경쟁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슬로바키아는 2025년 2월 폴란드와 무기구매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K2PL 도입을 검토했지만 9월 30일 국방부는 K2를 최종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 경전차인 튀르키예의 틀파르와 스웨덴의 CV902 이식을 선택했죠.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칼리냐크 국방장관은 기존 주력 전차 대비 40불 5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제약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의 선택은 K2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K2 확보 경쟁에서 밀려난 국가들은 차선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토 안보전략센터 연구원은 폴란드가 K2 전차 배분 권한을 갖게 되면서 동유럽 안보 질서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2를 둘러싼 이 경쟁은 유럽 지상 전력 질서 재편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전쟁이 가까워질수록 전차를 가진 국가가 아니라 전차를 나눌 수 있는 국가가 중심에 서게 되죠. 그 중심에 폴란드가 올라섰다는 점이
현재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됩니다. 폴란드는 2차 계약에서 K2PL 64대의 현지 생산을 확정했고 향후 1,000대 보유 계획 중 상당수를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석종건 청장은 K2 전차가 한국뿐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더 적극적입니다. 2025년 10월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이 직접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루마니아를 찾아 우회 지원에 나섰죠. 216대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면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KU 도입국이 됩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국산화율을 목표로 하며 조립과 부품 생산, 탄약 제조 등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죠. 이는 루마니아 역시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생산 거점이 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동시에 K2 생산 거점을 구축하면 유럽 내 K2 공급망이 이원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중 어느 쪽에서 공급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유럽 방산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국가들의 전차 교체 수요는 최소 1,500대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유럽 내 생산 능력은 연간 200대를 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K2 전차인 셈이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선택을 러시아 위협에 대한 단순 대응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은 유럽 지상 전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차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전차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겁니다. 2029년 K2PL의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이 권한은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전차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답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군사협력, 외교적 연대, 기술 공유, 나토 내 입장 조율 등 복합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조용하지만 치열한 이 경쟁은 앞으로 수년간 유럽 안보 구도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말 유럽 방산 시장에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 하나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명품 전차로 불리던 독일 러파르트2 전차 10대의 가치가 한국 K2 전차 단 한 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극단적인 평가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전쟁 직전 실전 투입 가능성이라는 희소성을 반영한 계산이었습니다. 유럽 전차 질서가 과거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 놀라운 가치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유럽이 직면한 심각한 전차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수천 대의 러파르트2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첫날 투입 가능한 전차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독일의 자주포 PZH-2000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언론 벨트지의 2023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보유한 119문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차량은 겨우 40문에 불과했습니다. 전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320대의 러파르트2 전차 중에서 실제로 전투 배치 준비를 완료한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후 기체, 개량 대기, 부품 부족이 겹치면서 명목상 보유 수량과 실제 가용 전력 간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파르트2를 다수 보유한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러파르트2를 점진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덴마크와 체코는 독일제 PZH-2000 자주포를 선택했다가 기술적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량보다 즉시 전력화 가능성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차를 보유해도 전쟁이 터지면 당장 쓸 수 있는 전차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반면 K2 전차는 즉시 투입 가능하고 보급 및 정비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2022년 계약 후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모두 인도받았죠. 유럽에서 전례 없는 납기 속도입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는 러파르트2를 주문했지만 9년 뒤에나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마니아는 노르웨이가 K2를 선택했다면 2024년부터 30대씩 순차적으로 받아 2028년 후반에는 전차 부대 완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입니다. 2025년 오스트리아가 러파르트 2A7 전차 58대를 약 17억 유로, 한화 약 2조 5천억 원에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무려 430억 원입니다. 반면 K2 전차는 기본형 수출 비용이 약 200억 원 수준으로 러파르트 2A 스테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성능 개량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비용을 모두 포함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조차도 러파르트 2A 이스분의 대당 가격을 넘지 못했습니다. 생산 속도의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독일은 연간 약 58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K2는 연간 최대 12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럽 군사 매체들은 여러 나라가 러파르트 2HCM을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종주국인 독일조차도 150대 미만의 수량만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파르트 2의 또 다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부품 공급과 정비의 복잡성입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러파르트 2 전차 71대를 지원받았지만 부품 부족과 정비 인력 부족으로 고전했습니다. 최소 10대는 수리를 위해 폴란드와 독일로 보내져야 했죠. 미국 군사 컨설턴트 옐라스 무세는 레오파르트 2가 분명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부품 부족, 정비 인력 부족, 복잡한 기술로 인한 문제들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가 아니라 적정 성능으로 항상 작동하는 전차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의 이러한 장점을 일찌감치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미개발 험지가 많고 진창도 많이 생기는 폴란드에서 기존에 운용 중이던 러파르트2와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럼스 등 중량이 많이 나가 험지 이동에 문제가 있는 전차들을 후방기나 지형이 평탄한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신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장착해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캠 전차를 진창이 많은 예상 주요 격전지에 집중 배치하고 있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K2는 라스푸티차 지형에서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보여주며 움직이는 현대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2 전차가 장착한 유럽 최상급의 센서, 열상, 사격 통제 장치는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헌터 킬러 시스템을 통해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고 사격을 지휘할 수 있어 기존 러파르트2나 PT-91 전차 대비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차의 교환 가치가 대수가 아닌 전쟁 기여도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레오파르트2 전차 10대와 K2 전차 한 대의 맞교환이라는 극단적인 가정까지 등장했습니다. 유럽 방산 분석가는 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전쟁 직전 실전 투입 가능성이라는 희소성을 반영한 계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일부 유럽 국가는 K2 한 대 확보를 위해 기존 전차 전력을 통째로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차 수십 대를 유지, 개량하는 대신 K2 소수전개 전력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한 군사 전문가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레오파르트2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K2는 저렴하면서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차를 많이 가진 국가보다 쓸 수 있는 전차를 가진 국가가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레오파르트는 수량 자산으로, K2는 결정 자산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는 K2를 선점한 유일한 대규모 보유국으로 사실상 전차 가치 평가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총 1,000대 보유 계획을 세웠고 2025년 8월 2차 계약을 통해 추가 180대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버전 63대는 폴란드 업체 PGZ가 현지 생산합니다. 폴란드형 K2PL에는 적군의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호 장치와 전파를 교란하여 드론의 정상 가동을 막는 드론 제머가 탑재됩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을 통해 유럽 수출 야망을 실현하고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등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차 교환 논의는 무기 거래를 넘어 전력구조 재편 선언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몇 대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전쟁 첫날 투입 가능한가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유럽 전차 질서가 이미 과거의 기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K2 한 대의 가치는 단순 전차 한 대가 아닌 전쟁 초반 주도권을 의미하는 수치로 환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는 더 이상 창고에 쌓아두는 재고가 아니라 교환 불균형을 감수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11월 30년 만에 완전히 새로 제작한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A 바퀴를 공개하고 복서 장갑차 생산을 연간 5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A 파일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새로운 디지털 백본을 통해 360도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전 세계 전투 차량 생산 능력은 복서, 링스, 푸마를 포함해 연간 약 600대 규모이며 이 중 약 400대만 실제 생산되고 있습니다. K2의 연간 최대 120대 생산 능력과 비교하면 전차만 놓고 보면 여전히 생산 속도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죠. 유럽 방산 전문지는 독일의 생산 능력 확대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 체계와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것이라면서도 레오파르트 2A 파일이 K2 전차의 2배 가격이면서도 생산 속도는 1, 2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유럽 방산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시대에서 스마트 가치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무기의 고가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 구매를 늘리면서도 필요시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전차의 숫자가 아니라 전쟁 첫날부터 싸울 수 있는 전차가 필요했다며 K2는 그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가 유럽의 K2 전차 생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전차가 폴란드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고 현지 방위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차 가치의 역전 현상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전력 평가의 기준이 바뀌고 군사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 10대가 K2 전차 1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